네,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오늘 첫 번째 순서는 주요 뉴스 정리하는 순서죠. 뉴스 인앤아웃인데요. 오늘 6일 지방선거 중심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투표는 진행 중입니다. 일반 유권자 투표는 이제 3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현재 투표 상황부터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민이고요. 예, 예, 네. 죄송합니다. 자, 오늘 뉴스 인앤아웃 지금 지방선거 이 투표율 정리해 드린다고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예, 김영민 아나운서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방선거 이 소식 자세히 배경과 또 의미를 풀어줄 추은호 해설위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방선거 선거 어떻게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네, 오후 5시 기준으로 현재 전국 투표율이 47.6%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때보다 8.5%포인트 낮은 수치인데요. 네. 생각보다 지금 투표율이 좀 저조한 상황입니다. 투표율 추이를 살펴보면 모든 시간대별로 비교해봐도 지난 지선 때보다는 투표율이 좀 낮은 상황이고요. 투표율 격차도 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네. 저도 오늘 낮에 본투표를 하러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송 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도장도 찍어왔는데 잘 안 보이긴 하지만요. 네. 근데 줄이 아주 길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본투표가 잠시 뒤에 오후 6시에 마무리가 되고요.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는 코로나19 확진자 또 격리자의 투표가 진행된 뒤에 모든 투표가 마무리됩니다. 사전투표는 20.6%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의 투표율을 보였는데요. 좀 높은 투표율을 기대를 해봤는데 이번 투표율 저조합니다. 그 이유가 뭘지 첫 번째 뉴스인 해주세요. 네. 이게 사전투표가 20.62% 기록할 때만 해도 이번 지방선거 60% 넘겠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한 55%, 56% 되리라고 내다봤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50% 될까? 이런 정도 수준으로 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왜 사전투표율이 높은 것이 최종 투표율에 연관이 그럼 이제 그 연결고리가 약해진 것 아니냐. 네. 그러니까 오히려 투표를 분산시키는 효과 외에는 나머지 사전투표율 그 최종 투표를 끌어올리는 그런 효과는 없어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3월 10일에 대통령 선거를 치렀지 않았습니까? 그때 네. 투표율이 77.1%였고 3,400만 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지금 한 50% 이번 선거율로 따져보면은 대략 한 1,000만 명 넘게 더 투표를 안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2달여 사이에 왜 1,000만 명 넘는 사람이 왜 투표를 안 하게 됐을까? 그러게요. 그게 대선 때에 비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죠. 1,000만 명이 더. 네, 그렇죠. 대선 때 투표했던 사람이 한 1,000만 명 넘는 사람이 지방선거에 투표를 안 하는 거죠. 예.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대선 때는 내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뽑는다. 그리고 그 온통 미디어라든가 사람들 관심이 정치에 이렇게 쏠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관심이 쏠려 있었는데 지방선거에는 그다지 큰 관심이 없다. 관심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이런 층을 우리가 흔히 중도층 또 무당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또 민주당 콘크리트 지지층은 누가 나오든 또 어떤 선거를 하든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을 계속 찍는 경향을 보이지만은 이런 중도층 무당층은 이들과는 좀 다르죠. 전혀 다른 투표 성향을 보이고요. 정치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관심은 있지만은 굳이 굵직한 이슈라든가 네. 아니면은 이제 대선 같은 큰 선거에는 이렇게 관심을 두고 나도 투표에 참여하지만은 하지만은 이제 국정 운영이 어떻게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그러면은 여기에 큰 불만이 없거나 네. 또 아니면 양대 정당이 하는 꼴이 좀 보기 싫거나 이러면 아예 투표장에 안 나가는 그런 경향이 뚜렷한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에서도 이런 무당층 중도층의 성향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중도층, 무당층이 이제 투표 장소로 발길을 향하지 않았다는 점까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지역별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지금 전남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투표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광주입니다. 광주가 지금 35.1%로 최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실 광주 전남은 투표율이 높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투표 양상이 좀 특이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특히 이제 광주, 전남, 이 호남 유권자들 우리나라 그 민주주의 그리고 정치에 대한 관심 굉장히 높은 그런 네. 지역 아닙니까? 그런 유권자들인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여지면 굉장히 좀 상반된 모습 말씀하신 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흔히 호남 지역의 선거는 민주당이 힘쓸 거다. 이것이 일반적인 시각 아닙니까? 그것이 네.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투표율이 전반적으로 또 낮아야 되는데 광주는 낮고 전남은 높고 이것이 또 이제 설명이 안 돼요. 네. 일단 그 시장 선거든 구청장 선거든 광주 지역의 선거는 유권자들 관심을 끌만한 소재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광주시장 선거의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가 12.7%를 얻었습니다. 네. 전남에서는 11.44%를 얻었는데 이번 광주시장 선거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절친이라고 하는 주기현 후보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내연밸류가 좀 떨어진다라는 점이 있고요. 반면에 전남에는 국민의힘 후보로 이정현 후보가 나왔죠. 네. 이정현 후보는 뭐 여기서 국회의원도 지냈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이고 오랫동안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전남 유권자들이 관심을 기울일 가능성이 있지만은 그것만으로도 불충분하죠. 전남이 유난히 높다라는 것을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오히려 저는 전남 지역 경우에는 기초단체장 그러니까 시장 군수 선거에 그 답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선거장 그 기초단체장 선거 곳곳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고흥군이라든가 장성군 이런 데를 보면은 민주당 후보 대 무소속 후보 무소속은 공통적으로 또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공천을 못 받은 후보가 군수가 이렇게 나와서 두 후보가 격돌을 하는데 아주 치열한 격돌을 벌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 간의 격돌이 아주 치열하다 보니까 유권자들의 관심을 끄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전남의 투표율이 높은 것은 그런 영향이 더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지금 지방선거 투표율 예상보다 이제 훨씬 낮아져서 이게 각 당이 이제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이번에 접전 지역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각 당에서는 지금 뭐 얼마 남지 않은 투표 시간입니다만은 계속 투표를 독려하고 있어요. 접전 지역 상황 좀 볼까요? 네, 먼저 서울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 당대표죠. 송영길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은 현직 서울시장인 오세훈 후보가 출마를 했습니다. 서울의 현재 투표율은 49.2% 보이고 있습니다. 5시 기준이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사실 서울시장 후보 공천 과정에서 워낙 잡음이 많았습니다. 송영길 후보가 또 대선 패배 책임을 지지 않고 출마했다라는 비판도 있어 왔는데요. 그래서인지 거물급 이제 간판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선거 전의 여론조사에서는 현직 프리미엄이 붙어있는 오세훈 후보에게 밀리는 양상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용산에서 마지막 유세를 펼칠 만큼 서울시장 선거에도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서울시장 선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예, 지금 투표가 진행되기 때문에 누가 뭐 유리할 거다 우세할 거다 말하는 거는 사실 좀 아닌 것 같고요. 참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네. 그런데 그 말씀하신 대로 선거 여론조사 공표 전까지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송영길 후보가 한 번도 상황을 뒤집은 적은 없습니다. 뒤집은 적은 없는 상황이 뭐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느냐 이것이 관심일 텐데 민주당도 서울시장 선거가 역부족이다. 이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작년 보궐선거 그때 박영선 후보가 오세훈 후보에게 18%포인트라는 엄청난 큰 차이로 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대선에서도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차이가 4.83%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차이를 줄이려면은 현직 프리미엄이 있는 오세훈 후보를 이기려면은 민주당으로서는 오세훈 후보를 압도할 수 있는 인물을 내세워야 됩니다. 하지만 송영길 후보 서울시장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 당내에서 참 그 전략 공천 놓고도 네. 말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송영길 후보가 그러면 오세훈 후보를 압도할 수 있는 인물이냐
이거 여기에서도 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정치 이력을 보면은 5선 국회의원에 인천시장 지냈죠. 당대표 지냈죠. 당내 무게감은 굉장히 있습니다. 네. 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는 손색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과정에서 참 잡음을 말끔하게 이렇게 극복하지 못했다라는 점 그리고 왜 인천에서 벗어나서 서울에 왔지? 그 명분의 문제. 그 명분을 극복하지 이렇게 뚜렷한 명분을 내세우지 납득할 수 시키지 못했다라는 점. 네. 거기다가 그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선거 막판에 86 용태론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86 대표 주자가 송영길 후보죠. 그렇지만은 송영길 후보는 또 여기서 제외가 됐어요. 여기서 그 화살이 또 돌아가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유권자들에 대해서는 좀 그 냉소적인 그런 시각을 갖게 됐다라는 점이죠. 또 김포공항 이전 문제 네. 이거는 뭐 이재명 후보가 같이 내세웠는데 이걸 꺼내는 과정을 보면은 과연 큰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인가 여기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좀 그 회의감을 갖게 됐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싶고요. 그래서 송영길 대표는 가뜩이나 여당의 국정안정론이 우세한 상황에서 인물론에서 압도하지 못하고 또 당 내부 잡음도 계속 이어졌고 또 서울 시민의 마음을 사로잡을 멋진 공약을 제시하지도 못했고 이렇게 끌려가는 선거운동을 계속 해왔다. 그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서울 좀 더 지역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투표율이 가장 높은 곳이 성동구 51.5%, 노원구 51.2%, 또 양천구 51.2% 기록하고 있거든요. 투표율이 높은 지역들의 민심 간단하게 좀 분석해 주시죠.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서울은 대체적으로 고릅니다. 25개 자치구가 비슷하네요. 예. 49점인데 뭐 51% 아니면은 이제 낮은 데가 강북, 중랑, 광진 이런 데가 46, 47 이 정도 되고 또 보수의 텃밭이라고 있는 강남 상구 여기는 한 50% 안팎 이렇게 되는데 일단 투표율이 낮은 강북, 중랑, 광진 여기는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강남 지역은 그 국민의힘 텃밭이고 그래서 이런 결과가 최종 투표에서 어떻게 이어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이고요. 2018년 서울 25개 구 가운데 구청장 선거 24대 1이었습니다. 네. 민주당의 압승이었고요. 네. 그 4년 전에 2014년에는 새누리당 5개, 새천년 민주연합 20곳, 그러니까 5대 20이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물론 이제 서울시장 선거도 어떻게 변하느냐가 문제지만은 이 그 구청장이 몇 대 몇으로 가느냐 예. 이것도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분야거든요. 오히려 그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이 많을 네.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투표율 상황을 봐서는 민주당이 그렇게 썩 그 유리하다, 자신 있다라고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일단 아직 투표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좀 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은 지방선거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투표 상황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혜리 리포터가 나가 있는데요. 연결하겠습니다. 이혜리 리포터. 네, 저는 지금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선거 종합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예. 이혜리 네, 리포터 오늘 하루 종일 중앙선관위 그곳에 나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오전부터 함께한 취재진들 지금 오후도 같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예. 현재 이곳은 각 방송사 취재진들이 실시간으로 변하는 중앙선관위 상황을 빠르게 전하고 있습니다. 네. 선거 종합상황실에 있는 선관위 직원들도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서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네. 현재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선거 종합상황실에는 실시간으로 전국의 투표 현황과 시도별 투표율 그리고 시간대별 투표율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큰 전광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또 선거 종합상황실 한쪽에는 전국의 관내 사전 투표함과 우표 투표함 보관 장소 CCTV 통합 관제센터의 모습도 함께 볼 수 있는데요. 이 사전 투표함의 보관 상태를 모니터를 통해서 누구나 보관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 현재 그 전국 투표율 예상보다 저조한데요. 지금까지 집계된 투표율 전해 주시죠. 네, 선관위
선관위에서 발표한 투표율에 따르면요. 오늘 오후 5시를 기준으로 현재 전국 투표율 47.6% 기록했습니다. 예. 이 투표율은 사전 투표율 20.62%를 포함한 투표율인데요. 사전 투표율은 역대 지방선거 중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사전 투표율보다는 0.48%포인트 높습니다. 예. 격전지로 꼽히는 우리 서울의 현재 투표율은 49.2%로 전국 평균을 약간 웃도는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고요. 전국에서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라남도 56%고요. 예. 투표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광주광역시인데 35.1% 기록했습니다. 예. 자, 이제 투표할 수 있는 시간 얼마 남지 않았죠? 네, 일반 유권자 투표는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데요. 예. 거주지 지정 투표소에서만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이 거주지 지정 투표소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가정으로 발송된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반드시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이런 신분증을 꼭 지참하시고 투표하셔야 합니다. 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는 오후 6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투표를 할 수 있는데요. 확진자들의 경우에는 투표를 위해서 오후 6시 20분부터 외출이 허용이 되고요. 네. 일반 유권자와 같은 방법으로 투표를 합니다. 현재 4년 전 지방선거 때보다 전국 투표율이 낮은 상황입니다. 네. 이 저조한 투표율에 대해서 선관위는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대통령 선거 후에 3개월 만에 실시가 됐고 또 상대적으로 유권자의 관심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봤고요. 또 사전 투표율이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서 높았지만 네. 전체 투표율이 떨어진 이유는 최근 사전 투표가 선거일 투표의 분산 투표 효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60%를 처음으로 넘었던 지난 지방선거의 투표율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나라의 일꾼을 뽑는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리포터 이혜리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혜리 리포터 중앙선관위에서 지금 투표 상황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전에 들으신 것처럼 5시 현재 투표율이 47.6%예요. 예상보다 저조한 투표율.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지금 이번 선거에 승부처로 꼽히고 있는 곳이 바로 경기도 아니겠습니까? 이 네. 경기도 투표율도 한번 좀 살펴보죠. 네, 경기가 지금 투표율 47.1% 기록하고 있고요.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 또 그리고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맞붙고 있죠. 김은혜 후보가 이번 선거 기간 동안 KT 부정채용 청탁 의혹 또 재산을 17억여 원 과소신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변수로 떠올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 출범 22일 만에 허니문 선거이기 때문에 윤심이 더 클지 아니면 이 의혹에 대한 리스크가 더 클지가 좀 관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뉴스인 부탁드릴게요. 참 경기지사 선거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네. 일단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직전에 실시된 여론조사를 보면은 두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 계속 있더라고요. 그 이후에 이제 여러 변수가 있었죠. 김은혜 후보의 재산 과소신고 의혹 그리고 또 이재명 송영길 후보가 내세운 김포공항 이전 문제 이런 것들이 유권자들에게 어느 것이 더 큰 변수로 작용할지 그 부분이 관심인데요. 일단 제가 오기 전에 그 지역별로 한번 상황을 쭉 보니까 네. 일단 투표율이 높은 것이 과천, 성남 분당, 용인 수지 그리고 연천, 가평 이런 접경 지역입니다. 이 지역 공통적으로 김은혜 후보한테 유리한 그 지역이다라고 평가를 내릴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래요. 느낌이 감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투표율이 낮은 지역이 평택, 오산, 시흥, 화성 이런 지역입니다. 여기는 그동안 여론조사를 보면은 김동연 후보한테 유리했던 지역이거든요. 민주당이 유리했던 지역. 민주당이 유리했던 네. 지역이에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할지 지금 이제 궁금한 점이 하나 있고요. 또 앞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번 투표에서 양당 그리고 두 후보가 지지층은 최대한 끌어들였다라고 가정을 하고 중도층이나 무당층이 누가 투표장으로 오느냐 이 문제인데 어느 쪽에서 대선에서 그 윤석열, 이재명 후보를 찍은 후보 중에서 누가 빠졌을까? 이거는 이제 통계가 없으니까 제가 그러게요. 말씀을 못 알 수가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이 참 그 언어 선택이 누구한테 더 컸을지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자, 오늘 투표하면 이깁니다.
이재명 후보가 한 말인데요. 자, 인천 계양을로 가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인천 투표율 45.9% 기록하고 있고요. 박빙인 인천 계양을 지역 투표율은 52.6%로 지금 인천 지역 투표율 세 번째로 투표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이재명 후보 그리고 윤형선 후보가 경선을 벌이고 있는데요. 사실 이재명 후보가 이길지 그리고 이게 결국 당권에 어떻게 연결이 될지가 또 관건이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의 앞으로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주실까요?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낙선한다. 그러면 아마 정기 은퇴하라고 당내에서 공격이 올 거고 그렇게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당선됐을 경우에 그럼 당선됐을 경우에는 어찌됐든 전당대회에 도전할 가능성이 난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선됐더라도 자기만 당선되고 수도권 다 낙선됐을 때 그럴 땐 어떡하죠? 이럴 때는 도전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도전에 나설 경우에 그러면 자칫 민주당 내에서 분열의 씨앗이 잉태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얘기 듣겠습니다. 뉴스 인앤아웃 김영민 아나운서 또 추은호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